시간당 10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한강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하천 다리가 부서지는가 하면 주택 지붕이 무너져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북한은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을 방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에 서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의원의 아파트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이용돼 대선 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이 일었습니다. 신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 당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결정에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경영계는 경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이번엔 서울농협에서 직원 횡령이 벌어졌습니다. 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고객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반클라이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국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스크랴빈 전주곡과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저는 한 생각 없이 그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는 양도 많았지만 요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특히 서울 수도권에 최고 3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외출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집중호우에 여러 곳에서 피해가 났고 차도 많이 막혔습니다. 나전지대의 도로 여러 곳이 통제되면서 지금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잠수교로 가보겠습니다. 예, 송민선 기자가 나가 있군요. 잠수교는 지금도 통제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하루 서울에만 220mm가 넘는 비가 기록적으로 내리면서 서울 주요 간선도로 통제가 곳곳에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 수위도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를 기준에 서울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한강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1시간 전부터는 서초 반포나들목과 신잠원나들목도 차량 진출입 통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나들목도 차량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오전엔 통행이 잠시 재개됐다가 중량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현재는 가로막힌 상태입니다. 서부간선도로와 양재천,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곳곳이 폐쇄되는 경우가 낮아지면서 야행성 폭우로 정부와 지자체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각 오전 9시와 오후 8시였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출구에선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터널을 가로막아 한때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잠수교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교통정보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호우에 강물이 불어나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며칠 전부터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사전 통보도 없이 방류한 것으로 알려져 그 아래 우리 지역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군남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군남댐이 혹시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네, 이곳 군남댐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 군남댐에서는 어제부터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초당 1,800톤을 임진강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군남댐 수위는 현재 27.9m로 홍수인 40m에 12m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류 쪽으로 57km 떨어진 곳에는 군남댐 저수량의 5배 규모인 북한 환강댐이 있는데 북측이 며칠 전부터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도 없이 환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진강 남쪽 최북단인 필승교 수위는 어제 6m를 넘었다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지금은 3.2m로 내려갔습니다. 7.5m인 홍수위보다 4m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북한 지역은 모레까지 황해도 일대 최대 300mm가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는 환강댐 추가 방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탄천과 경기 남양주 왕수천에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23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 밤사이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하천 범람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연천 국남댐에서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비 피해가 많았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제방과 다리가 무너지고 주택 지붕 붕괴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차량 14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끊어진 다리 아래 흙탕물에 흰색 자동차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남 서산에서 하천 다리가 부서져 지나던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올 적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갔죠. 가다 보니까 갑자기 꽉 차박히더라고. 거센 물살에 하천 제방이 길이 100m 정도 쓸려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충남 공주에서는 주택 지붕이 무너져 90대 집주인이 숨졌습니다. 거기 많이 계셨어. 거기서 막 일하고 그러시면 거기서 그러셨구나. 주택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도 밀려드는 빗물을 막기 어렵습니다. 물폭탄이 아니라 하늘에서 막 양동이를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에 아파트 지하실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밤사이 충남에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250여 건에 이릅니다. 뭐가 다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고 여기를 지금 고친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 200mm 넘는 폭우에 차량 140여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예상하는 거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보험에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금전 피해로. 오전 9시쯤에는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충청과 경기, 강원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렇게 충청 이북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이르기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진 반면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이런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강릉은 111년 만에 처음으로 밤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발생했고 남부지방에서도 장맛비 대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밤바다에 발을 담그고 해변 산책로에도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안이 덥고 좀 깝깝하니까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러죠. 강릉은 나흘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최저 기온은 30.7도로 111년 만에 처음으로 6월에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밀려왔는데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팬 현상까지 겹친 겁니다. 팬 현상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밤사이에도 높은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영남과 호남 등 남부 내륙은 낮 기온이 최고 35도까지 치솟으며 장맛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를 많이 기다린 데가 비가 안 옵니다. 지금 일하실 때는 숨이 칵칵 막힐 정도로. 장마와 폭염 속에서 8월 둘째 주 예비 전력은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최악의 전력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나토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거의 5년 만에 한자리에 앉게 됐다는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회의 결과를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담 시간은 크게 길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만남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되살렸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일 간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죠. 하지만 이번 회담 광경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외교적 길을 걷게 될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마드리드에 함께 간 김정우 기자가 이번 회담의 의미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D자 형태의 탁자 중앙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왼쪽엔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앉아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나토 회의가 열린 국제회의장에서 25분간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3국이 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안보 위협에도 공동 대응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에 맞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추진해온 미국은 역사적 삼국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안보 협력 회복에 적극적이었습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대통령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 전략자산 전개와 안보리 결의안이 우선 추진될 거라며 추가 제재 문제를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3박 5일간의 첫 해외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을 출발해 내일 귀국합니다. 마드리드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3분간 연설했습니다. 할애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북한 핵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포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존슨 총리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연설 중간인 7번째로 연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국제사회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로 보장된다며 한국과 나토의 협력이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전후 70여 년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해온 자유민주주의 동맹에 한국도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인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한국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군사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수정했는데 중국은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하는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석했고 윤 대통령은 애당초 원전 세일즈 보따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만들어간 홍보책자들을 외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공들여 설명했습니다. 황폐화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 더 시급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폴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두 다 대통령에게 원전 홍보책자를 건넸습니다. 인프라, 에너지, 방산에 이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doniosł moment i ważne wyzwanie także z punktu widzenia współpracy polsko-koreańskiej. 오늘 체코 총리와 만나서도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는 총 40조를 들여 원전 6기를, 체코는 8조 원을 투입해 원전 1기를 각각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최전선에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영국 존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수주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자원 공급 문제를 논의했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까지 포함해 미국의 군사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5개국 정상 모두와 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나토 사무총장과 만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력 핵심부가 급속히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가 연일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이 대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이 대표 징계가 결정되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딱 일주일이 가장 급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자진 사퇴 시한을 준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 대표는 아직 결사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카이스트 연구소를 찾아 김성진 대표와 함께 터치스크린 기술을 체험합니다. 김 대표는 같은 해 7월 이준석 대표와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을 부탁하자 자신과 가까운 모 의원과 기업을 거론하며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이 발언 이후 성접대가 이어졌다는 건데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합니다. 김 대표 측은 성접대 당일 입출금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장과 증거들의 신빙성이 더해질 경우 이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면서 윤심도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97그룹, 90년대 대학을 다녔거나 70년대생인 정치인들의 세대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박용진 의원도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과 세대교체론의 구도로 짜여지는 분위기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민주당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패배를 향한 공포와 특정인을 향한 절망적 기대감만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1971년생인 박 의원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과 함께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이른바 97그룹입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 꼼수 탈당을 했던 민영배 의원 복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친명계이자 철험의 강성 회원인 민 의원의 복당 반대를 고리로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위장 꼼수 탈당은 우리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트린 행위입니다. 그 이후에 여론조사가 10%씩 떨어진 걸로 의원들 사이에선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원은 오늘도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잠시 뒤 뉴스 후반부에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민주당에서 세대교체론이 등장한 배경을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죠.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수사 문제입니다. 경찰이 오늘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GH 본사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GH 본사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비선 캠프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의 일환입니다. GH 판교사업단은 2020년 8월 분당의 한 아파트 한 채를 9억 5천만 원에 2년 전세로 임대했는데 바로 옆집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의 자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재명 의원의 비공식 선거 합숙소 의혹을 제기하며 이현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GH 측은 이에 대해 장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숙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재명 의원 아내 김혜경 씨가 초밥 10인분 등 과도한 양의 음식을 배달시키면서 의혹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인 이현욱 전 GH 사장은 지난 2월 SNS를 통해 국민의힘 측이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창작을 한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GH 관계자와 참고인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났습니다. 올해보다 5% 인상된 건데 이 8년 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어서 나름의 의미는 같습니다만 충분한 논의를 갖지 못하고 결정된 탓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따지자면 임금 삭감이라면서 반대 집회를 예고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10분 남겨둔 어젯밤 11시 50분. 표결 결과 9,620원이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460원, 5%가 인상됐고 월급으론 201만 580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5% 인상률은 2018년과 2019년보다 낮고 2020년 2.9%, 지난해 1.5%보다 높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에 나섰습니다. 고물가를 고려하면 인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절망스럽고 상당히 분노스럽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선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소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는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하지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했다며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경영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최저임금 5%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여파를 가져오는지 저희가 직접 묻고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홍대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최주근 씨는 가뜩이나 오른 돼지고기 값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부담이 늘었는데 최저임금마저 5% 오른다는 소식에 체감하기엔 50% 이상처럼 느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모든 물가가 생각보다 엄청 올랐고 대출 이자까지 상환해야 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체감 물가 상승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50% 이상은. 야간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수인 편의점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이미 시급을 10,000원 이상 주는 셈인데 더 오르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못해요. 저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고 매일 정말.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오르면 저희는 도저히 문 닫아야지 못해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인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길은 폐업뿐이라고 호소합니다.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영업자 모두가 아마 이 폐업의 길로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87%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2배가량 높습니다. 소상공인 65% 이상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력이나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제 손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실종 초등학생 일가족이 결국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1차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바닷속에 빠진 차량의 변속 기어가 주차 위치에 있었던 만큼 썰물 시간에 갯벌에 미리 들어가서 주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0살 조윤아 양 일가족의 차가 바닷물 속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차 안에서는 조양 일가족 3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첫 부검을 했습니다. 국과수는 1차 부검을 통해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익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구두소견을 밝혔습니다. 정밀 부검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조양 일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결과 의문점이 또 나왔습니다. 차량의 변속 기어가 주차 위치에 있었고 운전석은
뒤로 젖혀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파제 추락이 아니라 물이 빠진 썰물을 이용해 차량이 미리 갯벌에 들어가 조차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양 부모가 수면제와 완도 물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때를 또 검색했잖아요. 그러고 나간 시간 알잖아요. 뒤로 누울 때 피로 해놓고. 경찰은 일가족의 차 안에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2대를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정확한 차량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번엔 서울 지역 농협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고객 명의로 수천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 해당 고객의 대출을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지점. 경찰은 오늘 이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맡았던 30대 직원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가 고객 명의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가 불거진 겁니다. 대출을 위해 다른 농협지점을 찾았던 피해 고객이 본인도 모르는 대출 이력을 통보받으면서 강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점에선 김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횡령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농협 측은 뒤늦게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역 검사국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들어가고 나서 조사 들어간 것 같아요. 경찰은 김 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추가로 고객 대출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도 될 수 있고 업무상 횡령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명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요. 지역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불거진 건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4일엔 경기도 광주 지역 농협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50억을 횡령한 30대 자금 담당 직원이 구속됐고 파주에서도 최소 17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역 농협 직원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을 확실한 근거도 없이 월북으로 단정한 이유가 좀처럼 밝혀지지 않고 있죠. 여당과 유족 측이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여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에도 도움을 청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번 이슈가 국제적 인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TF와 유족들은 오는 9월 미 국무부와 면담하고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뒤 소각한 북한 만행의 책임을 미국 법을 통해 묻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법은 외국인도 북한을 상대로 민사보상과 배상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미국 갈 때 이제 그 국회 공조 차원에서 미국 의회 청문회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유엔 특별보고관의 질의를 통한 당시 상황 파악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유족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한 이 메시지가 국회에 전달될 것이다. 유족과 국민의힘은 이번 주말 연평도 북측 해역을 직접 방문해 조류 등 당시 상황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근처까지 가보면 월북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헤엄을 쳐보시라 이거예요. 그 조류에 과연 그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싶게. 또 지금도 가족들을 향해 비수를 꽂고 있다며 민주당 TF 의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달 새 광복회장으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우건 회장이 뽑히는 과정에서 일종의 담합 문건이 작성됐던 사실 보도해드렸죠. 저희가 광복회 선거관리 규정을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이 후보자가 직위를 약속할 경우 당선 무효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는 국가보훈처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광복회장 선거에는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우건 회장, 김구 선생의 손자 김진 씨,
남모 씨와 차모 씨 등 4명이 입후보했는데 선거 직전 장 회장은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와 비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 투표 최다 득표자에게 2차 결선 투표 때 표를 몰아주고 당선자와 적당한 직책을 의논할 수 있으며 합의는 비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지난달 2일 광복회 이사회가 의결한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장 회장의 당선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이 규정에는 선거 후보자가 당선을 위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위 등을 약속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광복회 사무 전반을 감사 중인 국가보훈처는 TV조선에 광복회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오늘 TV조선에 보낸 문자 메시지와 지난 17일 통화에서 표를 몰아주지 않았고 당선 이후에도 다른 후보자들과 직책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합의서도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가 내부에 탑재했던 큐브 위성을 사출했습니다. 지상과의 통신에도 성공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빠르게 돌고 있어서 신호 수신이 좀 불안정합니다. 정상 작동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 공간에 직사각형 모양의 큐브 위성이 발사되듯 튀어나옵니다.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됐던 큐브 위성 4기 중 하나가 어제 오후 사출돼 오늘 새벽 우리나라 상공을 비행하며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선대 대학원생들이 경진대회를 통해 만든 이 큐브 위성은 1년간 700km 고도를 돌며 지구를 관측하게 됩니다. 2호 IR 카메라로 백두산의 천지나 한반도의 지구 관측을 수행하는 것을 임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도전인 만큼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당초 수십 회의 신호 수신이 목표였지만 4회 수신에 그쳤고 오늘 오후 다시 양방향 교신을 재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큐브 위성이 우주 궤도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 GPS 신호가 틀어지는 겁니다. 선블링이 너무 이제 빠르게 되다 보니까 자세가 좀 더 안정화되는 걸 기다려 봐야 되고요. 상업용 위성에 비해 아직 신뢰성이 낮은 큐브 위성은 실패할 경우 원인 파악이 힘들어 어려운 도전으로 꼽힙니다. 과기부도 일단 큐브 위성이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가 만든 남은 큐브 위성 3기는 다음 달 1일을 시작으로 이틀에 하나씩 사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선관위가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아직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여권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장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경력금과 동료 의원들 후원금 등으로 정치자금 5,100만 원을 지출해 사적 경비 지출이나 부정한 용도 사용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무용 렌터카 매입과 배우자 차량 보험료에도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지출을 조사했더니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명 철회와 함께 부실 검증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어제 끝나면서 청문회 없이도 임명은 가능해졌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달라진 기류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그동안 상황에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나토 순방 이후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 포기를 선언했고 그 공백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자,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의원은 출마 선언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안 했지만 곧 하실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 워크숍에서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본인은 아직 좀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여전히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불출마를 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뭐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상식을 담아가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박용진하고 그 민주당 혁신을 놓고 세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뭐 강병원, 박용진 그리고 강훈식 의원인가요? 또 이제 출마 선언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일반 저희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세대 교체론이라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 당권 경쟁에서는 좀 급작스럽고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되겠다 이런 공감대 때문에 이루어진 움직임들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이거는 거의 체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봐요. 예.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기대감 예. 그냥 이렇게 기대고 주저앉겠다고 하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예. 국민들이 그런 민주당을 바라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금은 어대명으로 보이지만 어대명이라고 하는 이런 체념을 뛰어넘어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기대감 넘치는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받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파 정치하고 악성 팬덤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지난 세월 동안 민주당이 조국 사태라든지 위성정당 사태라든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당규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박용진이 민주당의 변화, 민주당의 혁신을 움켜쥐어야 민주당도 달라지고 대한민국 정치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아마 국민들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예, 봅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보면 이재명 후보로는 왜 절망적이냐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갖는 기대감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절망적 기대감이라고 제가 예. 약간 모순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예. 이재명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절망적이지만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이재명이고 지금 이재명이 한 뭐 70% 정도의 당내 지지율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 유명하고 지난 직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었다고 하는 것을만 가지고서 본다면 그건 과거의 문제잖아요. 예. 미래는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서 정당, 개파 정치가 아닌 민심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악성 팬덤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예. 이걸 보여드리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2달 이재명만 있는 것 아니다. 우리도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번 잘 좀 살펴봐달라면 이런 네. 취지가 지금 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 실망스러운 지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점들도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누구를 위한 정당이야?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던 걸 부끄러워하는 상황으로까지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대선에서 찍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광주에서 투표율이 아주 결정적인 걸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민주당을 찍은 걸 후회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에서 어느 회사에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산 걸 소비자가 후회를 하면 그 회사는 망해요. 예. 근데 지금 정치에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그 망하기 직전까지 몰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저것 볼 필요 없다. 가장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고 예.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과는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고 예. 한국 정치의 변화다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세 과정들이 있을 텐데 박용진, 강병원, 강훈식 이 세 분은 결국은 단일화를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해봐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못 이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박용진의 가치,
강병원의 가치 이렇게 다 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 가치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봐요. 예. 그런데 서로 다 지난 사건들, 지난 민주당의 어떤 질타받는 지점에서 해왔던 태도와 가치가 좀 다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다릅니다만 우리 당의 어떤 전당대회 역동성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협력 관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지금 폭풍전야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절대적 우세로 보이지만 앞으로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신다는 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당내 문제는 그렇고 지금 뭐 국회 원구성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좀 국민의힘하고 지금 실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을 뭐 애진작부터 말씀을 쭉 드렸고요. 이번 워크숍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워크숍 결과가 법사위원장을 주고 원구성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걸로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조건 달지 말아라는 건데 조건 달지 말고라도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걸었다고 하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합의를 준수하라 그냥 그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사인했던 사개특위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좀 노골적으로 뭐라고 그랬는데 밴댕이 정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운동장도 넓게 쓰고 그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저렇게 속 좁게 정치를 하시면 뭐가 풀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좀 한꺼번에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이재명 단독 대표 체제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모습들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전야, 그래서 막 그야말로 그 안에서 엄청난 열기들과 에너지들이 모이게 되면 민주당은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모습이 아니라 새롭고 변모된 그런 모습으로 갈 건데요. 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기는 정당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당이 분열을 하고 분당하고 이런 위기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에너지 최대한 끌어모아서요. 변화와 혁신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께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이 미국이 나토 동맹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의 군비 증강 계획을 내놨습니다. 나토가 위협국으로 규정한 러시아를 겨냥한 건데 러시아는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나토 회의가 신냉전의 시작이자 우리가 신냉전으로 초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미군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합동훈련을 펼쳐왔습니다.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온 겁니다. 나토가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를 실제하는 위협국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더 과감해졌습니다. 병력의 증강과 재배치를 공언했습니다. So our rotational deployments and deployments in the Baltic states. And we're going to send 2 additional F-35 squadrons to the UK. 특히 유럽 전역이 작전 지역인 육군 5군단 전방사령부를 폴란드에 상시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로선 가장 가까운 곳에 미군의 유럽 작전본부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루마니아엔 5,000명 규모의 전투부대를 순환 배치합니다.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Cold War, pre-assigned forces in, of course, their home countries, but these forces will then rotate in and out.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신경 쓰지 않는다던 푸틴 대통령도 군비 증강과 군사 재배치는 경계했습니다. Теперь в случае размещения там военных контингенто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ы вынуждены будем отвечать зеркально.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요동치면서 31년 만에 신냉전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지금 흐르는 이 노래 너무 잘 아시죠? I Believe I Can Fly.
R&B의 황제 알켈리입니다. 알고 보니 알켈리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추악한 성범죄자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죄수복 차림의 알켈리. 화려한 R&B 전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켈리에게 법원은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Although he had what he may have thought was a perfect scheme to sexually victimize his young victims, he underestimated their courage to fight back. 100만 장 이상 팔린 플래티넘 앨범도 여러 장 보유한 켈리는 1990년대부터 어린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왔습니다. Promised just a mentorship and quickly turned into, I would just say, a sex slave. 2008년 꼬리가 잡히나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미투 운동 때 켈리가 재조명됐고 켈리 의혹을 파고든 다큐멘터리도 제작됐습니다. With the aid of his fame, his money, and most importantly his inner circle, R. Kelly preyed upon children and young women for his own sexual gratification. 켈리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enterprise was overcharged and that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will see it that way. 2019년 구속 수감된 켈리는 8월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이민찬 군이 전 세계의 찬사를 등에 업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언론과 만났는데 이민찬에게 중요한 건 언론과의 인터뷰가 아니라 역시 언론에 들려줄 연주였습니다. 이민찬은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오직 음악만 바라보겠다는 진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고요와 격정으로 가는 스크랴빈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민찬은 기자간담회 직전까지도 이 곡을 연습했습니다. 입학해서 연주를 앞두고 있는데도 왼손만 차분하게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런 마음이라면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역사를 다시 쓴 최연소 우승자. 외신은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압도적인 연주라는 호평을 쏟아냈고 이민찬이 협연자로서는 국내 공연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덤덤합니다. 콩쿠르 비가는 제 연주 하나도 안 들었고 지금도 사실 제 연주 콩쿠르에서 한 제 연주를 제대로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고전은 물론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모든 레퍼토리를 아우를 줄 아는 큰 스케일의 음악가. 하지만 그에게 울림을 주는 건 음악 앞에 단독자로 섰던 옛 음악가들의 자세입니다. 악보와 자기 자신의 사이에서 음악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콩쿠르 우승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이민찬. 이 젊은 거장의 머릿속엔 온통 음악뿐입니다. 전 여태까지도 피아노만 쳐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고.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명배우 앤서니 퀸이 불러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던 노래 한 대목 들어보시죠. Our dreams, just things that live inside you, or do these dreams sometimes? 어린 아들을 언제까지나 지켜주겠다는 다짐과 사랑이 잔잔하게 와닿습니다. Out and you take a star. And anyway, I'll be with you constantly. 갓난아기는 환희와 천국입니다. 부모된 삶에서 그보다 더한 선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샘물 같은 숨소리로 기러만 올리다가 어느새 잠드나가는 천상의 피는 얼굴. 아기는 부모의 손가락을 잡는 순간 삶의 첫 악수를 나눕니다. 부모에게 그 악수는 아이를 세상으로 내보낼 때까지 고이고이 잘 키우겠노라는 일생의 약속이죠. 하지만 시인은 아들을 60일 만에 잃고 맙니다. 나는 마지막을 붙들고 울 듯 새벽이면 우는 새. 춘추시대 사상가 안자에게 가난한 두부장수 부부가 찾아와 자식 잘 키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안자가 말합니다. 지금 사는 대로 새벽부터 밤 늦도록 수레를 끌고 밀며 두부를 팔면 됩니다. 여름엔 땀에 흥건히 젖고 겨울엔 수염에 고드름이 달리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기만 하면 그보다 더 잘 키우는 법은 없습니다. 실종됐던 조윤아 양과 부모가 바닷속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부모가 진 빚과 투자 실패 그리고 인터넷 검색 내용 등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살 윤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르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간 길에 결코 동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각기 2살, 8살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가 자신들만 살아남은 두 엄마가 2년 전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징역 4년씩을 선고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뛰기 시작한 심장은 그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그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식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자식은 모든 어머니를 삶 가운데 붙들어 매는 닷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윤아의 부모는 아직 젊은 30 중반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불우하고 절망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보며 힘과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 끝내 역경을 견뎌내곤 하죠. 티 없이 맑고 밝은 윤아의 사진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리고 한 가닥 솟아오르는 분노를 누르기 어렵습니다. 6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윤아가 무슨 죄입니까? 였습니다. 정체전선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머물다가 내일 오후에는 북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12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도 우산은 챙겨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으로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25도로 예상되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5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일요일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다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